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돌싱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첫사랑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다시 생각해도 설레고 아련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으신가요? 남자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하던데 저는 다른 의미로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어쩌다 제 첫사랑의 기억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짝사랑을 해왔었어요. 가슴 간질간질거리는 저의 첫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아내는 미모가 뛰어나서 전교생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들은 아내가 쓰는 물건들을 따라 샀었고 학교에서 인기 좀 있다는 잘생긴 애들도 아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씬한 것도 아니라서 뒤에서만 아내를 봤었어요. 정말 평균 이하의 외모에 살집도 있는 편이라 제가 봐도 너무 별로더라고요. 늘 그렇게 뒤에서 아내를 지켜보다가 애가 가는 대학에도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냐고 말하시겠지만 저는 그만큼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든요. 제 세상은 아내에 의해 흘러간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가서도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제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현이야, 친하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불러내서 당황했지. 졸업하기 전엔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너 좋아해, 현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고등학생 때부터 뒤에서 계속 나만 보던데 어떻게 몰라? 다른 애들은 나랑 얘기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넌 끝까지 쳐다만 보더라. 알고 있었어? 다른 애들은 다 잘생기고 예쁜데 난 너무 못생겼잖아. 그래서 너한테 말을 걸 용기가 없어서 그냥 뒤에서 쳐다만 봤어. 차라리 말을 걸지 그랬어. 뒤에서 쳐다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장난이야. 오히려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특이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그랬어? 그럼 계속 특이한 애로 남기에 오늘도 말 걸지 말 걸 그랬나? 나 근데 정말 너 좋아해. 대학까지 따라올 만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대학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야? 나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으면 주변이 환해지고 너가 웃을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걸. 이젠 졸업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야. 부담 가지지 마. 대답 안 해줘도 돼. 왜? 난 대답하고 싶은데. 원래 고백은 대답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좋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아직 어리니까 가볍게 만나보고 아니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저는 인생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고백한 것인데 예상 밖으로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들과 똑같이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죠. 아내 주변에서는 도대체 저를 왜 만나냐고 했었는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뭐든 지금 아내와 사귀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저는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대기업에 계속 이력서를 넣어보는데 서류 전형은 대부분 합격을 하는데 저보다 자격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종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대기업은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위로가 전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취직 축하한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지갑도 축하 선물로 사줬습니다. 아내는 저의 응원을 받고 힘을 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갔을 때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제 청혼을 거절하더라고요. 아직 직장이 간변치 못하다면서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직 내가 직장이 간변치 않아서 지금 결혼하기엔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럼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직장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직장이 좋아야 월급도 많이 받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 거 아니야. 너 월급에 비하면 내 월급은 너무 작잖아.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너가 안 버는 것보단 낫지. 우리 둘이 같이 벌면 괜찮아. 그리고 나 혼자 벌어도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내가 저보다 못한 직장에 다닌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다독여줬어요. 아내는 제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확실히 제 월급이 자신 월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죠. 제가 자신보다 2배 넘게 받는다는 것을 듣고 놀라더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빼는 저의 살듯 끝에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인지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도 아내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종종 회사에서 치근덕거리는 남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다른 남자들이 더 이상 치근덕거리지 않게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저는 그렇게 힘들게 아내와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자식 없이 여전히 둘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저에게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아직 젊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가 찾아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며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아내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선 살짝 눈가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님 덕분에 낙동강 우리알 신세가 된 저만 힘들어졌었어요. 아내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설립자가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복지가 대기업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이를 위해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혹시나 쉬면서 집안일이라도 할까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아내 대신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아내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고요. 아내 시중을 들면서도 저는 태어날 아이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저희는 아들, 딸 구애받지 않으려고 병원에 검진을 가도 성별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산하고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갔는데 아내를 아주 속배 닮은 귀여운 딸이더라고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이의 얼굴이 벌써 완성형이라고 호들갑 떨었다가 아내한테 주책이라면서 벌써 딸바보 됐냐고 등짝 한 대 맞았네요. 간에 손이 매운 편인데 저는 그날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고 오히려 간지러웠어요. 이래서 다들 딸 낳으면 딸바보가 되는 건가 보다 싶더라고요. 딸이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회의다 뭐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 정시 퇴근하는 아내가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 바로 온 적이 있었어요.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어떤 차에서 내리는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항상 제가 데려다 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동료가 데려다 준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아쉽다는 듯 아내의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내리려고 손잡이에 올린 손을 떼고 그 모습을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자를 보면서 웃고 있고 남자는 잡은 손을 안탈 부리듯이 흔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둘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제 차가 입구 정면에 주차하고 있어서 제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혔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아내가 들어간 후에도 그 장면만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잘못 생각한 거라고 사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보면 볼수록 외도가 맞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쉬다가 원래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갔죠.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왔냐고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사람 마냥 아내에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대했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하는 동안 혹시나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아내가 입고 있었던 코트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잘 때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기밀번호가 딸 생일이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았어요. 전국 회사 직원들과의 단톡이나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단톡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개인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장명도 심상치 않은 게 제 직감으로는 이 사람이 아까 아내를 데려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개인톡을 들어가 보니 역시나 제 예감이 딱 들어맞았더라고요. 아내가 저랑 연애했을 때보다 그 사람이랑 더 달달하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귄 지가 꽤나 오래된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찍은 음식 사진에 남자가 살짝 걸려있는 사진들과 대놓고 찍은 커플 사진들도 있길래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평소 대화하듯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잘못 들은 건가 싶은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커플 사진을 아내의 폰으로 전송했어요. 방금 내가 당신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우리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군말 없이 퇴근하면 이혼 서류 준비하고 당신 짐 싸놓고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러게. 잘못했어. 내가 당장 그 남자 정리할게.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안 돼. 엄마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잖아.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남편 두고 이렇게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저번에 친구랑 저녁 먹고 온다고 했던 날도 그 남자랑 먹었더라. 그땐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어. 그날은 둘 다 상사한테 엄청 혼나고 퇴사 고민할 만큼 힘들길래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주연하고 헤어진 게 다야. 진짜야.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그전 대화까지 안 봤을 것 같아? 내가 사진만 대충 본 줄 아는 거냐고. 대화 내용까지 다 봤는데 왜 거짓말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거짓말해서라도 당신 잡고 싶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런데 이혼만은 절대 안 돼, 여보. 그래? 그럼 지금 그 놈이랑 당장 헤어져. 그렇지 않으면 난 무슨 짓 할지 몰라. 당신 회사에 불륜 증거 다 뿌리고 이혼할 수도 있어. 아내는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니 당장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그 남자는 이직을 했다더라고요. 어디로 이직했는지는 모르고 남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만약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한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실히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제가 있는 앞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아내라 저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제가 직접 알아봤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예전 신혼 때처럼 관계 회복에 성공했어요. 아내가 미안했는지 그 사건 이후로 제게 과하다시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행동도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귀여운 딸이 저희에게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아내를 쏙 빼닮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쩜 두 딸 모두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난 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한테 요즘 딸 보는 맛에 산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하던데 딸들을 보고 있으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찌나 애교도 많고 저를 보고 방긋방긋 잘 웃던지 나중에 커서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대성통곡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영원히 제 딸들을 옆에 띄고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었어요. 평일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엔 딸들 보느라 피로가 누적이 되었던지 그날은 정말 낮잠을 안 자면 제가 과로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아이들을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잠시 낮잠을 잤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통화를 하는지 문틈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피커폰으로 해놓은 건지 간간히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렸었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아플 지경이길래 물을 마시려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아내가 하는 말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오늘 남편 얼굴 보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못생겨지더라. 살만 뒤룩뒤룩 쪄서 진짜 얼굴 맞대고 밥 먹기 힘들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혼하라고 했잖아. 언제 이혼할 건데 이대로 살 생각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나 이제 당신 남편이 불쌍해 보일 지경이야. 아니 뭐 아직 애들고 어리고 내 월급으로 애들 키우는 건 힘들잖아. 그렇다고 당신 월급도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려고 이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 남편이 가진 돈 때문에 이혼 안 할 것 같아. 말로만 이혼할 거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아 좀 기다려 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매력 떨어질게. 우리 딸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건 그렇긴 한데 나도 애기들 보고 싶단 말이야.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나도 실제로 애기들 알아보고 싶어. 근데 지금 자기 애도 아닌데 자기 애라고 믿고 저렇게 좋아 죽는 꼴이 너무 웃겨.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얼굴이 자기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닮아서 얼마나 예쁜데 자기 애라고 믿지. 멀피 들었을 때 대화 내용으로 내가 상간남이랑 통화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얼굴 얘기하면서 제 험담을 할 때부터 저는 손을 뻗어서 화장대 위에 있던 제 폰을 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오가는 대화들이 정말 갈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제 험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제 딸이라고 믿었던 애들이 알고 보니 제 딸이 아니라 상간남 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아내가 놀랐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방문을 열고 불을 켜더라고요. 불을 켜자마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당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혹시 내가 통화하는 거 들은 거야? 어디서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조용히 그대로 문 열고 나가. 여보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뭘 들었든 다 오해야.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얘기야. 내가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방금 분명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텐데 나가. 안 나가. 못 나가겠으면 내가 나가게 만들어줘. 아이들 데리고 당장 나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괜히 입만 아프게 더 말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그대로 두고 귀찮게 짐 쌀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되겠네. 아이들 데리고 나가.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니까. 아내는 계속 나갈 수 없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놀란 애들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 애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애들이 울든 말든 달래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용품은 저희 집에 도왔자 필요가 없으니 대충 애들 짐만 챙겨서 아내 손에 쥐어줬어요. 아내는 제가 쥐어진 가방을 던지고 못 간다면서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전에 저한테 들켰던 그 상간남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헤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일찍을 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 둘은 뒤에서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제 자식이라고 믿었던 딸들도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저와 자신 사이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상간남이 가진 게 쥐뿔도 없었는데 단지 얼굴 하나만 보고 만난 것이었어요. 저랑은 그저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했어요.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당장 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혼하라면 이혼해줄게. 우리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합의 이혼으로 끝내면 안 될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치만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모아둔 돈도 없어서 당장 위자료 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제가 저번에도 용서하고 넘어가시니까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저 절대 고소 취할 생각 없습니다. 아내가 외도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심지어 똑같은 남자랑 다시 외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 둘을 선처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둘은 저한테 줄 위자료가 없어서 사채까지 써서 줬더라고요.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는 월급 받고 사채를 쓴 모양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저는 불륜 증거들을 아내 회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녹음본과 함께 글도 올렸고 팩스로 커피 사진들도 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요. 결국 아내와 상관 남은 회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처음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줬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짓을 왜 안 하십니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다시는 결혼할 생각도 그렇다고 연애를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집사람이 바람펴서 이혼한 줄 모르고 계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나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영원히 제 가슴에만 묻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기억이 꼭 예쁘게 남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 다니는 아가씨였거든요. 절대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래 보였어요. 여하튼 남편의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 형님이 임신해버려서 남편의 반대는 아무런 장애물이 아닌 게 되었죠. 그리고 떡하니 아버님이 바라시는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은 말은 하지 않지만 고민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손주 보려고 농사일도 제쳐두시고 아주버님 집에서 거의 사셨어요. 일평생 바라는 걸 뒤늦게나마 이루신 아버님은 아주버님 아파트도 한 채 사주셨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명이라도 아주버님 앞으로 하시라고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고 애도 낳았는데 일은 무슨 일이냐고 형님 앞으로 해주셨죠. 어차피 손자 낳아서 선물로 주는 건데 기분 좋게 줘야지 하시며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서 가지고 계시던 땅도 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땅을 주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시아버지는 소유하신 모든 땅을 저희 남편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에 일어났네요. 아주버님이 술에 취하셔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밤늦게 남편이 아주버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새벽이 돼서야 들어왔어요. 남편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죠. 남편의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술에 취하셔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이야기하셨던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무정자증이셨다네요. 몇 년 전 병원에 갔는데 알게 되었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족들이 알면 충격받으실까봐 비밀로 하셨던 거죠. 특히 아버님의 기대를 알고 있기에 더더욱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애는 누구 애냐고 물으니 무정자증이어도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더라. 무조건 안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신장 확인 검사했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나올까봐 겁난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셨다네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말을 들어주다 왔다더군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친자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그래야 하겠지 하더군요. 남편은 잠깐 눈을 붙인 다음 아주버님 집으로 갔어요. 아주버님을 만나 친자 검사하자고 설득을 했죠. 결국 검사를 하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아버님께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조만간 아주버님이 직접 하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났나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검사 결과를 아버님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어떻게 부모한테 속이냐고 결국 아버님께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아주버님을 불렀죠. 아주버님을 보시자마자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이미 결혼했고 호적에 자식으로 올렸으니 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울 거라고 하셨대요.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알아누우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떼서 굽히지 않으셨고 아버님은 화가 나실 대로 나셔서 그 길로 아주버님이랑 연을 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남편 옆으로 싹 돌려놓으셨죠. 아버님이 이제는 앞으로 아들은 저희 남편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시겠다고 아주버님께 다신 보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안 형님이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친아빠도 아닌 아주버님에게 맡긴 채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버린 거죠. 완전히 무책임한 여자였어요. 거기다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돈만 들고 사라졌어요. 시아버지께서 기분 좋아지라고 명의를 앞으로 해준 게 화근이었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아주버님은 그래도 부자의 연을 끊을 수 없다며 갓난아기를 혼자 키운다고 합니다.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모든 진실이 다 까발려져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 같이 살기 싫으면 적어도 자기 자식은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피도 안 섞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주버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나요? 완전히 아주버님은 이용당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아주버님하고 결혼한 것 같더군요. 세상에 이런 나쁜 여자는 처음 보네요. 남편이 그 여자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해보았지만 못 찾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여자는 결혼 후에도 아기의 진짜 아빠와 계속 만나고 있었고 둘이서 아파트를 판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여자 아이 키우겠다는 마음을 접으라고 했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이를 키운다는 결심을 꺾지 않으시더군요.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네요. 저희 아주버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달 차 새댁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결혼식이 미뤄져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제목처럼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에서 환갑잔치 하자시네요. 남편의 외삼촌 내외와 사촌 동생 이모들 그리고 시누이와 시누이의 약혼남까지도 온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큰 가구라 꼭 필요한 가전제품만 구매했어요. 신혼집이 아직 많이 횡해요. 식기랑 자잘한 용품들은 살면서 채워갈 생각이었어요. 이런 집에 시부모님은 모셔도 싫은데 대가족 단위로 환갑잔치라뇨. 남편한테 무조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탓이라네요. 결혼 전에 남편 외갓댁에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삼촌 내외가 언제 어디로 이사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이사 계획 말씀드리고 이사 다 하면 언제 한번 초대할게요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말 네가 그때 초대한다 하지 않았냐. 예, 했죠. 했는데 그건 집들이 주최하는 집주인 마음이죠. 하지만 어머님 환갑잔치는 어머님이 멋대로 날짜 정하고 초대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 하며 어머니께도 내가 전화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릴 거다라고 하니 남편이 그럼 자기가 너무 서운할 거라네요. 남편이랑 이 일로 계속 대화하다 끝끝내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벙쪄서는 이상한 여자 쳐다보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연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역시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더니 이놈도 다를 것 하나 없는 놈이었네요. 싸울 당시 저랑 남편은 같이 볼일 보러 나갔다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저는 남편한테 당장 차를 세우라 하고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한 뒤에 저는 친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동생네에서 한참 엉엉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상시 저에게 잘 대해주셨기에 최대한 무례하지 않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손님들 오셔도 식기랑 여분, 밥상이랑 이불도 없다. 나중에 초대하면 안 되겠냐라고요. 환갑 당일에 신우집에서 술파티 하시고 친척들 전부 자고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아침도 차려야 하고 화장실도 하나뿐인 코딱지만한 20평대 아파트라 자고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시름 놓았죠. 그런데 이틀 뒤 신우집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시어머님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뜯어보니 꽃무늬 플라스틱 식기 세트였습니다. 기세 식당에서는 쓸 법한 그런 거였어요. 겁나 많았어요. 11세트 정도? 깨알같이 수저 세트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꽃무늬 친구 세트도 한 세트 왔네요. 불길한 예감에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니 그거 싸구려 아니야. 너희 집에 둘이 쓸 것밖에 없다 해서 보냈어. 그리고 큰 밥상은 없어도 돼. 바닥에 신문지 깔고서 먹자. 너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야. 부담 가지지 마 라고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화를 냈더니 남편이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어요. 어떡해요 저.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참고로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각 집안에서 결혼 선물로 전자제품 하나씩 받은 게 전부입니다. 아참 빼먹은 게 있는데요. 환갑 당일에 남편은 출근하고 없습니다. 남편 직업 특성상 로테이션 근무이고 그날은 하필이면 주말 출근 나이트 근무입니다. 그리고 남편 직장은 요즘 최고조로 바쁘시기라 연차 월자 못 뺍니다. 안녕하세요. 후기는 작성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청이 많아 작게나마 써보려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들이 겸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사이다 후기가 아니라 면목 없네요. 댓글을 보고 친정으로 피신해 있을까도 생각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저희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눈 딱 감고 하랬어요. 결국 몇 날 며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큰맘 먹고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이 없는 집에 손님들 알아서 놀다 가라 하기엔 너무 찝찝했고 무작정 잠시 타기에도 뒷일이 걱정됐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겁쟁이였나 봐요. 당일에 그냥 삼겹살만 몇 덩이 사다 놓고 다른 장은 하나도 안 받은 채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물론 상도 안 차려두고요. 어머님이 장을 다 봐오시긴 했어요. 그리고 환급상도 어머님과 외숙모분이 거의 다 차리셨어요. 저는 요리 일도 모르는 요리 무식장인 척하며 주방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 구경만 했죠. 정말 바닥에 신문지 깔아드리고 어머님이 보내주신 꽃무늬 그릇들을 꺼내 해결했습니다. 저녁 식사 뒤처리는 다행히도 집에 식세기가 있어 쉽게 했어요. 저녁 식사가 밤늦게 끝난 후에도 손님들 모두 잘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저는 그냥 먼저 자러 들어가겠다고 하고 방으로 쏙 들어와 쉬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그래도 남편 낳아준 어른인데 미역국 정도는 끓여드리자 싶어 미역국 끓이고 나머지 반찬들은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만들라고 해서 대충 먹었어요. 아침 식사 뒤처리도 대부분 남편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한바탕 하시고는 인근의 식당 빌려 잔치 한 번 더 하고 가셨어요. 어머니께는 내려가실 때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랑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신혼집을 약속 장소로 잡지 마시라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이혼도 마다하지 않으려 해요.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요. 다들 조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고구마 후기이지만 현실과 감정에 타협한 내적 싸움의 결과랍니다. 아, 그리고 또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덧붙일게요. 제가 집들이 선물로 뭘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전빵 몇 개와 참치 통조림 몇 개입니다. 게다가 선물 세트로 나온 통조림 아니고 마트 비닐봉지에 담긴 통조림 낱 개예요. 환급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길 천만 다행이었어요. 이번 일로 계산적인 걸 떠나서 시댁과 시위가의 정이 뚝 떨어지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중간이고 저만 여자고 오빠와 남동생이 있어요. 우선 저희 3남매 모두 40대 이상이고 막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던 시점에도 오빠와 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이야기고 그때 남동생이 30대 초반 3살 연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분 집안도 잘 살고 인사 오래 얼굴도 예뻤고 회사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반면 저희 남동생은 중소기업 다니고 키 빼면 얼굴도 별로고 단지 결혼할 때 준다는 강남 변두리 아파트 하나 빼면 진짜 조건이 비루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아파트도 21평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까지 하고 갑자기 강남 아파트 세입자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시며 동생 내외를 데리고 1년만 산다고 아득바득 우기더니 결국 둘을 파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남동생이 죽는다고 매달리니까 그 여자분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잘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려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나봐요. 내가 너희들이 또 싸울지 어떻게 하니? 네가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내가 허락을 해주지. 10년 동안 나한테나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 거다. 강남 아파트는 아무나 있는 줄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 하우스포라고 해서 은행에서 집 빌리고 젊음 다 바쳐가면서 집 가주려고 하는 거 알지? 너희는 얼마나 좋니? 하시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시고 그 전에는 원룸이나 임대아파트 살라고.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남동생은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 여자분은 증여받고 본인이 모은 돈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넘나?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떡하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그 필요한 아파트 하나 들이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저희 엄마였죠. 그래서 금융재산 내역까지 떼와서 이만저만해서 힘들다 어쩐다 하니까 그럼 그 돈으로 집 얻어서 10년 이상 애 낳고 알뜰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인정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여자분이 친정부모님 생각해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남동생과 헤어졌는데 남동생하고 연락할까봐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번호 바꾸라고 하셨다네요. 그 뒤로 당연히 남동생은 폐인돼서 그나마 다니던 중소기업도 때려치우고 술 마시고 빚 만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기에 10년간 집에서 그 빚만 갚아준 게 거의 1억입니다. 그나마 그때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으면 지금쯤 300 이상 벌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200 조금 넘게 받아서 매일 술 먹고 빚지며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여자분은 시집가서 아기 낳고 매우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한 게 10년 전에도 결혼할 때 4억이나 해오려는 여자였는데 그때 당시 강남 변두리 아파트 가격 4억 조금 넘었거든요. 시집갈 때 엄청나게 잘해가서 몇백 억대 집안으로 갔는데도 엄청나게 시댁에서 예뻐하고 잘 산다고 남동생이 건너 들었다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돈도 못 모으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도 우리 부모님은 아파트값 올랐다고 정신 승리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어요. 걔는 시집갈 때 10억도 넘게 해갔다는데 그리고 시집간 집안은 몇백 억대 집안이고 걔네 친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데 아파트값 모르는 게 대수겠어? 남동생이랑 그때 결혼이나 잘 시키지 라고 했다가 집안 재산 호시탐탐 노리는 큰오빠랑 부모님께 뒤지게 욕먹고 손절 당할 뻔했네요. 아니 제 말 틀린 거 있나요? 부모님도 답답하지만 집에서 뜯어갈 만큼 뜯어가 놓고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편드는 큰오빠도 이해 불가고 나한테는 동생이지만 부모님 본인에게는 아들인데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답답해요. 추가. 저희 부모님 거주 중 서울 3층 단독주택 거주층 빼고 월세 받음, 시골 땅세 받음, 연금으로 사실만 합니다.
저랑 오빠는 지원 많이 받아서 남동생 목으로 작은 아파트 해놓은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으나 결정적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파투 낸 거고요. 그리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 조금씩 오를 때마다 팔고 현금 넣어두고 쓰시라고 큰오빠가 부모님 꼬시는 중입니다. 저는 그러면 부모님 세금 부담 늘고 진짜 막내가 장가가 된 묵하든 집 한 채는 온전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했어요. 솔직히 우리 집안 장남 우쭈쭈 하는 집안 맞고 그 장남이 좀 양심 없는 것도 맞습니다. 큰오빠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 30평대 사주셨어요. 조카 낳고 이사 갈 때 몇천에서 1억가량 여러 번 지원해 주셨고요. 심지어 큰오빠 처가에 집 없다고 인천에 빌라를 사주었는데 지원 당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 시집갈 때 2억가량 혼수 집값 보태라고 지원해 주었고요. 아무튼 남동생이 좀 안쓰러워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남동생도 제대로 살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박해 보이네요. 누나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 문득 생각나서 글 적어봅니다. 댓글: 이 집은 부부가 원수로 만난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원수로 만났네요. 근데 웃긴 건 둘째, 셋째가 부모와 인연을 끊어도 첫째가 부모에게 원수 갚아줄 것 같아요. 요리조리 돈 다 빼먹고 나면 먹튀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댓글 2: 장남은 장남이라고 대접받고 님은 하나뿐인 딸이니까 그래도 챙김 받은 것 같고요. 막내 아들이 안 아픈 손가락인가 보네요. 아들, 딸 낳고 나니 안 아쉬운 아들이요. 부모님 혼내지 마시고 님이 측은지심으로 설득해 보셔요. 우리 응능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그런 게 부모님께 먹힐 수도 있어요. 님도 오빠한테 재산 뜯긴 부모님 떠맡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사연.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고견 바라며 글 써보겠습니다. 저는 비혼에 가깝게 살다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도 한 명 낳았고 현재 생후 50일 넘어갑니다. 시가 구성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래로 9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어요. 성격은 시아버지, 시누이는 좋게 말해 무던한 스타일입니다. 무관심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시어머니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읽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시어머니 발언에 시가를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 명절, 생신에만 만났고 전화 연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연락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난 시댁을 잘 만났나 보다 생각하게 됐어요. 또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생각하신다 해요. 제가 키도 크고 인상이 좀 센 편이거든요. 신혼 때 제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몇 번을 집 청소해놓고 가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편 잡고 불만을 토로했죠. 회사 남자 직원들한테 고민 토로했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에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수세미들이 있고 탄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번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 만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밖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사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맞췄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쳐달라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다른 이상한 민폐행동 망원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꼭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세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소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어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에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우면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사살 해줘요. 조제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 할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 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일을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육아중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의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명령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혼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내를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려간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한 10년째 어머니 생활비 제가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월세 좀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전 시누이가 용돈 15만 원씩 준 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쌈짓돈이 제법 많으셨네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죄다 융통해서 쓰고 있는 줄 그간 몰랐었어요. 시어머니랑 대화 중에 제가 저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중도금은 저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했는데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었으면서 시침이 딱 떼고 언제나 기계 등등 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얄밉네요. 저희 시누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에 와도 전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거나 걱정해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처럼 그렇게 바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거만한 게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제 앞에서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라고 하세요. 막상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저렇게 말씀만 하시니 이제는 저 부리려고 하시는 술집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유세하시는 게 신혼 때부터 지금껏 20년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집 전세금 빼면 1억도 안 되고요. 시누이 가져간 돈이 어렴풋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시누이 한 차 다 가지고 있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방법은 없죠. 그저 시어머니는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고 유세만 하시네요. 시누이는 돈 욕심도 많고 아주 독하고 모진 성격이에요. 늘 돈 굴릴 생각만 하고 돈 거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시누이 가머니설에 농락당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손아래 시누이 너무 거만해서 늘 불편했는데 아마 돈 문제 불거지면 한치 양보도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맏며느리라고 불임당하고 구박받고 이혼만 당하고 산 것 같아서 어이없어요. 시누이 나중에 지가 마지노릇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도 없지만 노릇 같은 거 할 위인도 못 되고요. 저희 남편은 시누이가 저리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한테 중도금 안 빌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돈 가져간 거 좀 눈치가 엿보여 중도금은 그냥 흐린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반응하신 거죠. 딸이 돈 빌려가도 친정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건 도둑년 신부 아닐까요? 시누이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더 열이받아요. 그간 시누이한테 상처받고 쌓였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이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시누이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이거든요. 지 오빠한테는 너무 여우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쌀쌀 맞고 냉정합니다. 너무 여우 같은 시누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황당해서 하소연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시누이 사진 닦고 계시고 자기 딸은 너무 아까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돈까지 다 빌려주셨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남의 자식 대하듯 며느리를 이렇듯 소외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얄미워요. 늘 부엌부터 들어가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시누이. 더 이상 상대 말고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빌리던 말던. 그리고 집 명의 문제는 남편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괜히 며느리가 나섰다가 모양만 이상해지니까요.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쓰니님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오죽하면 봄볕엔 딸 내놓고 가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쓰니님도 아이들 계시지요? 옆집 아들딸하고 내 아들딸이 같은가요? 달라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어쩌지 못해요. 님도 계신 님이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 아닌가요? 누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님의 권리 스스로 찾으세요. 며느리라 왜 부엌부터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댁팔길 자주 가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시던지요. 댓글 2. 야박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20만 원, 말 그대로 용돈이지 생활비는 아니죠. 결국 시어머니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설사 경제력이 없어도 내 손 떠난 돈의 쓰임 출처까지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로서는 시누이가 딸인데 아들만 자식인가요? 그리고 아들, 딸 입장을 떠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라 나중에 집 물려받을 생각에 용돈 드리는 것인지요? 그냥 내 남편의 부모니 말 그대로 용돈 드리는 거로 생각하세요. 집집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재산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의사 아들이라고 생활비 300만 원 요구하는 시댁 힘들어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살 간호사와 33살 레지던트로 만나 결국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 저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신랑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물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 원, 절 친정에 7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 원, 시댁 7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주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운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듣고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절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상한 일들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가끔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으로 올해 초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임신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힘들게 아이가 생긴 친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죠. 매번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고되고 지쳐갈 무렵 생긴 아기라 더 소중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임신 26주부터 계속 피가 비쳐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정말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누워있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고위험 산모실에 2주 동안 입원해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버텼으나 약물 부작용과 조기 진통으로 33주 되는 날 응급제왕으로 출산하게 되었어요.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인지 그래도 출산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포 그 자체였어요. 수술 깨고 나서도 제가 계속 헛소리하면서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출산 직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걱정 속에 약 한 달간 인큐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올해 초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은 상태셨어요. 바로 선항암 수술을 받았으며 아기를 출산할 때쯤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 후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와 통화 내용으로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응급제왕한 다음 날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아기의 상황을 물어보시더니 아기가 엄마 목소리 갑자기 못 들어서 무서워할 것 같다. 매일 네가 가서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하시더라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면회 안 된다는 거를 여러 번 설명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집에 오고 나서는 거의 2달간 2, 3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주로 가족 단톡방에 보낸 아기 사진을 보고 요즘 육아 방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지적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정말 사진 보내기 싫을 정도로요. 이를테면 아기 사진 보내면 뜬금없이 아기 양말 신겨라, 발 시렵다, 애 감기 걸려. 또 애가 젖병을 들고 있으면 분유 먹이지 마라, 엄마 모유를 먹여야 건강한 거야. 안 그래도 일찍 나온 애 네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다 하시기도 하고 백태를 거지에 요구르트를 묻혀서 닦아봐라 등등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아기를 키워본 선배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100번 이해해도 그 뒤에 시어머니 본인의 하루 일상 이야기, 음식 잔소리 등을 최소 30분, 최대 1시간 통화로 얘기하시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는 당시 아기가 신생아라 3시간에 한 번 수유하고 모유랑 분유 혼합 수유하던 시기라 진짜 3시간에 한 번씩 쪽잠 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울고 싶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투병 중이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조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생아 육아에 대한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조산 과정과 제 심정,
육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디테일하게 두세 번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기의 병원 정기검진 날에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아기가 왜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냐? 하시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기가 일찍 세상에 나와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다행히 이슈 없이 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네가 아기 내보낸 건 아니고?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다시 웃으면서 아기는 엄마 뱃속이 좋아서 더 있고 싶었는데 네가 내보낸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뒤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전화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너무 충격받고 미안해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 시어머니랑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재중 답 전화도 안 하고 가족 단톡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화가 난 남편이 한 소리를 했더니 시어머니와 아휴 걔가 그렇게 말하디?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농담한 건데 걔가 좀 예민한 것 같다. 뭐 내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농담으로 한 거지 하셨다네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반응에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엄마, 며느리가 예민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농담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아기 일찍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며느리는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런 말 농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하고 뭐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네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반응하셨대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생활하다 불쑥 그 말들이 떠올라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화가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올 설날에 너무 시가에 가기 싫은데 남편, 아기, 그리고 치료 중인 거 고려하고 꼭 참아야 되는 건지 혼자 답답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후기. 결국 이번 설에는 안 가기로 남편하고 합의했어요. 아이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다 안 가기로 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을 것 같네요. 단톡방도 나와버렸어요. 사진은 남편이 자기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사정에 맞는 것 같고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안 내키면 설날에도 가지 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합니다. 남편에게는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천만 다행입니다. 남편까지 승리 보고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면 이번 생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요? 댓글 2. 농담 아닙니다. 지 귀한 손자 달수 못 채우고 내놨다고 화풀이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직접 화 안 냈으니 자기 정도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락하지 마시고 손주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남 마음 아픈 줄 모르는 사람하고 깊게 연관되면 고달픕니다. 두 번째 사연. 친조카와 사촌조카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제가 인정머리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제 상식과 벗어난 일을 겪어서 이곳이 결혼하시고 실제 조카, 자녀가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언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사촌조카와 친조카는 당연히 다르지 않나요? 사촌언니는 외동이고 사촌조카는 올해 7살, 4살, 친언니의 딸은 올해 3살입니다. 사촌언니는 외동이고 저랑 10살 차이가 나고 제가 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친언니 아기가 없었을 때는 사촌조카 출산, 돌, 가끔 어린이날, 명절, 크리스마스, 생일 때 옷, 신발, 용품 등을 사줬습니다. 그 후로 친언니가 임신하고 제 친조카가 태어나다 보니 당연히 저도 제 친조카에게 모든 것들이 몰빵이 되었고 친조카가 태어나기 전보다 사촌조카에게 주는 선물 등의 빈도수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운 좋게 좋은 직장에 다녀서 또래보다 좋은 연봉 받고 복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조카에게 사주는 선물이
개수도 가격도 조금은 높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사전 설명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영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버버리 유아 제품이 한국보다 저렴해서 내년에 입을 트렌치코트, 치마 등을 조카 크리스마스 선물 기념으로 사왔습니다. 어제 부모님, 언니 부부랑 저녁 먹기로 해서 본집에 갔더니 사촌 언니 부부, 이모가 저녁 약속 전에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들렀다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나 언니도 제가 버버리나 다른 장난감 가져올지를 모르고 따로 연락을 안 해줬기에 제가 쇼핑백이랑 장난감을 양손에 들고 나타나니 뭐야? 라고 해서 친조카 선물이다 하고 출장 간 김에 샀다 하면서 작은 방에 넣어놨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예쁘지? 뭐 이러면 좀 그렇고 재수없을 것 같아서 이모네 식구들 있을 때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촌 언니가 내 거랑 우리 애들 건 없어? 이러길래 이건 나도 비싸서 못 입어 하면서 장난질에 넘겼는데 저만 장난이고 사촌 언니는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오늘 카톡으로 아무리 사촌 조카랑 친조카 다르다고 해도 돈도 잘 버는데 버버리가 아니라도 우리 애들도 크리스마스인데 장난감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준비 못했으면 기분 좋게 용돈이라도 조금 한 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서요. 퍼부으려다가 엄마랑 이모 사이 생각해서 언니랑 이모 애들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버버리는 나도 영국 간 김에 산 거고 사실 그동안 내가 언니네 애들 사촌 조카 치고는 돌, 생일 등등 챙길 만큼 챙겼고 우리 언니도 뭘 해주면 고맙다고 하지 당연하게 바라지 않아. 이랬더니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능력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사촌이라고 제거했던 거니? 어쩌고 하길래 저도 못 참고 언니는 나한테 뭘 해줬길래 당당하게 바라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회사 좋은 곳 간 거 내가 내 능력으로 간 거지. 언니가 나한테 축하한다는 그 말 제외하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 왜 모임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 땡땡이한테 지금 해주는 거 진영부한테 받은 고마움 갚는 거다. 나 시험 합격하고 취업했을 때 고생했다며 가방 사주고 생일 때 뭐 사주고 했는데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갚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퍼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설사 내가 내 언니한테 무조건적으로 봉사한다고 해도 언니한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라고 하니 그래 너 잘났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나는지 한번 볼게. 이러길래 그냥 차단하고 씹었습니다. 같이 욕해주세요 이런 의도 아니고 제가 센스가 좀 없었던 건가요? 사촌 언니 큰딸은 내년에 학교 가니 가방이라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생각도 싹 사라지고 정 떨어져서요. 추가. 어제 글 올리고 댓글 달아주신 거 오늘 아침에는 읽을 수 있는 개수였는데 지금은 아침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먼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촌 조카라는 거 촌스로는 아는데 하도 사촌 조카 하다 보니 글이 이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오촌 조카라고 하려고요. 왜 그동안 선물을 많이 해줬느냐 하는데 사촌 언니 아이들을 이모가 봐주고 있고 엄마랑 이모가 사이가 좋고 집도 가까워 서로의 집 막내가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도 저도 자연스레 사촌 언니 자녀에게 정이 쌓이고 예뻐해서 자발적으로 사준 거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자주 무엇을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명품 선물도 아니고 겨우 버버리 가지고 자랑하는 건 없어 보인다 생각해서 만약에 사촌